우울증 걸린 사람은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루 종일 웃고 아무렇지 않게 회사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술도 마셔요. 그러다 갑자기 나 그냥 사라지고 싶어, 딱 한마디를 남긴 채 사라지게 됩니다. 우울증은 표정으로 쉽게 보이지 않아요. 생활 패턴도 말투도 들여다보면 조용히 무너지는 징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못 알아채면 당사자도 주변 사람도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 95% 이상이 보이는 가장 공통된 행동 패턴은 바로 아침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은 떴는데 하루가 시작되질 않아요. 알람은 껐는데 침대 밖은 너무 멀고 시간은 흐르는데 몸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멘탈 안녕하신가요? 멘탈 주치 수근 원장의 임수근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 않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계속 자고만 싶다. 누가 나를 부르는 것도 귀찮고 연락 오는 것도 싫다. 혹은 괜찮은 척은 하는데 나 진짜 괜찮은 걸까? 사실 저희 병원에도 겉보기엔 멀쩡한데 실제로는 우울증, 중등도나 중증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구조가 무너지고 말투와 뇌의 회로가 바뀌는 질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울증을 조기에 알아차릴 수 있는 생활 속 신호들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거나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이런 신호를 보이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울증이란 정확히 뭘까? 많은 분들이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우울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단순한 기분 저하와 우울증은 좀 많이 다릅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조금 가라앉는 정도가 아니라 뇌의 컨디션 자체가 며칠, 몇 주일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상태예요. 우리 뇌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감정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삶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즐거운 일에도 기쁘지가 않고 해야 할 일에도 에너지가 생기지가 않아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버립니다. 예전에는 즐겁게 했던 일들이 지금은 다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뇌가 더 이상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뇌가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매일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의학적인 우울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상태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더 이상 혼자 넘기면 안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출근이 어려워지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아지고 자꾸 자책만 하게 되고 사람도 피하게 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건 뇌가 지금 나 힘들다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뇌가 아파서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치료하면 회복도 가능한 병입니다. 너무 오래 참지는 마세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면 그건 뇌가 회복을 해야만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일상 속 신호들, 아침이 시작되지 않아요. 눈은 떴는데 몸은 그대로예요. 알람은 몇 번이나 껐고 일어나야지 생각은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안 움직여져요. 이불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누워있다가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집어요. SNS를 켜고 남들 아침 먹은 사진, 출근길 사진을 보면서 더 깊은 피로감만 몰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일어날까 하는 자책과 함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시간만 가게 돼요. 해는 떴는데 나한텐 하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느낌이죠. 특히 암막 커튼을 친 채로 지내면 자연광을 못 받게 되고 뇌는 여전히 밤인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생체 리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씻지 못하고 식사는 더더욱 뒤로 밀리고 결국 하루가 기분 나쁜 무기력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낮인데도 집안이 계속 어두워요. 햇빛이 좋은 날인데도 불을 안 켭니다. 커튼은 여전히 닫혀 있고요. 집안이 전체적으로 어두우면 뇌는 낮과 밤의 구분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각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낮에도 멍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죠. 사실 조명 하나 켜는 것도 귀찮고 커튼 여는 것조차 번거롭게 느껴져요. 이건 단순히 귀찮다는 문제가 아니라 뇌가 활동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밝은 환경에서만 뇌가 깨자고 판단하고 세로토닌을 분비하는데 낮에도 어두운 환경에서 지내면 뇌는 계속 쉬자고 판단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안 따라오고 점점 자기 자신이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하루 종일 감정이 무겁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돼요. 오후가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점심을 먹었든 안 먹었든 오후쯤 되면 다시 침대나 소파에 눕게 됩니다. 이따 해야지 했던 일은 그대로고 뭐라도 시작해보려 하면 막막한 기분만 몰려옵니다. 휴대폰을 켜고 영상 몇 개를 보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 있어요. 하루에 했던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산소와 혈류량도 줄어들고 그 자체로도 더 무기력해집니다.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근육은 더 빠지고 몸도 더 무겁고 처지는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수면의 질도 같이 떨어지고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휴대폰과 멀어지지 못해요. 하루 대부분을 휴대폰과 함께 보내요. 눈 뜨자마자 누워있을 때, 밥 먹으면서, 자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특히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처럼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만 집중하게 되면 뇌가 길고 복잡한 정보엔 점점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짧은 도파민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현실의 어떤 일도 재미없고 노력할 동기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냥 15초짜리 영상 몇 개 보면 하루가 가 있고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뭐 했지? 싶어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줘요. 남들 삶은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SNS 화면을 보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망가졌지? 하는 자괴감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밤마다 감정이 폭주해요. 낮에는 멍하고 무기력하다가 이상하게 밤만 되면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불 꺼진 방 안, 침대에 누워서 옛날 기억들 하나 둘 떠오르고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들,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말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반추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이걸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끊을 수가 없어요.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 보면 자책감은 깊어지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잠이 안 오고 눈은 감았는데 두뇌는 멈추질 않아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불면, 불안, 자책, 무기력이라는 루프에 갇히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괴로워져요.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들의 일상 속 말투들. 우울증이 찾아올 때 사람은 가장 먼저 말부터 바뀝니다. 표정은 애써 숨길 수 있어도 말투는 무의식적으로 변하거든요. 예전엔 장난도 잘 치고 말끝에 웃음도 묻어놨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몰라, 귀찮아 같은 말로 대화를 마무리해요. 말이 짧아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뭔가를 얘기할 때 감정이 잘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본인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는 듯한 뉘앙스로 바뀌죠. 대표적인 말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다 재미없어.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뭐. 내가 문제야.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정말 무서운 건 이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별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들이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도움 요청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빈도와 맥락, 표정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귀찮아 라는 말이라도 어제 하루 스트레스가 많아서 피곤하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 있고 일주일, 한 달 이상 아무 일에도 관심 없다는 식으로 쭉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특히 말할 때 표정이 없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톤이 일관되게 낮고 무기력하다면 그냥 피곤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지금 안쪽에서 많이 지쳐 있구나 하고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어요. 없어지고 싶다. 이 말은 그냥 넘기면 위험합니다. 명확히 자살을 암시하진 않아도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의 소리가 묻어있는 말이거든요. 이런 표현은 나 좀 알아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 가볍게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요즘 어떤 루틴에 보였는지, 생활 리듬이나 표정 변화는 없었는지 꼭 함께 봐주셔야 돼요. 또 하나, 말투가 자기 비하 쪽으로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다 망치는 스타일이야. 내가 있어서 다 힘든 거야. 이런 식의 단정적인 말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꽤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주 작고 하찮게 여기게 돼요. 그게 곧 삶의 의욕이나 자존감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말투 하나 바뀐 거잖아 라고 넘기지 마시고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상태인지 말의 맥락을 꼭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두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입장에선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할까?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망설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쉬면 낫겠지. 약까지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우울감이 오래가고 일상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면요, 혼자 견디기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빠른 회복의 길이에요. 병원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아요 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수면, 식사, 감정 기복, 생각의 방향성, 일상의 에너지 수준까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현재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인데요. 우울증은 뇌 안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이 부족해진 상태예요. 그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약을 통해 아침에 눈 떴을 때 느껴지는 무기력, 이유 없이 밀려오는 불안감, 피로하고 축 처지는 몸,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약은 무서워요. 중독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 정말 많이들 하세요. 당연히 약 드시는 분들은 걱정하시겠죠. 근데 요즘 우울증 약은 예전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고 상황에 따라 용량 조절과 중단이 가능한 비중독성 약물이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는 부작용 여부도 꼼꼼히 체크하면서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약물 치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TMS라고 하는 자기자극 치료도 있어요. 약을 쓰기 어려운 임산부나 고령층 분들에게 많이 활용되는데 머리 바깥쪽에 자기 자극을 주는 방식이라 비교적 부담도 적어요. 또 상담 치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처음 깨닫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는 생활 루틴 개선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언제쯤 햇볕을 쬐고 계신지, 밥은 뭘 드시는지, 밤에 휴대폰을 얼마나 보는지, 이런 아주 작고 평범한 습관들이 사실은 회복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다시 쌓아가는 걸 도와드려요. 자,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던 그 생활들, 그 말투, 그 표정, 그 작은 루틴들이 사실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거,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죠. 하지만 감기처럼 스스로 낫는 병은 아니에요. 알아차려주고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땐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오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상태는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게으름이나 나약함 때문도 아니에요. 이건 뇌가 보내는 구조해달라는 신호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릴게요. 수근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